남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서 기회를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찾으려는 노력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봐야 된다.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7위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다른 나라들은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 70년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니까 박사님 보시기에는 당시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좀 어때요? 이게 물론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면 어쨌든 예. 전환이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뭐 파괴 본능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것이든지 모르겠지만 쌓여 있는 누적돼 있는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뭔가 사단이 나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비교를 해보자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70년대랑 지금 2023년, 2020년대랑 이제 공통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존의 시스템이 약화되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의심, 뭐 회의 이런 것들이 들면 서로 이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각자 도생의 네. 길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해소가 되려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같은 경우, 70년대 같은 경우는 그것이 결국 이제 뭐 미국이라는 나라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예, 컴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태로 이제 심겹게 한 10년, 80년대 중반 이후를 거치면서 이제 정리가 이제 됐던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보다 더 어려운 방정식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미국이란 나라를 군사적으로 위협했던 소련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기술 면에서 이제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들이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 보면 중국 옆에 착착착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뭐 브라질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UAE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가 이제 네. 다시 한번 이제 재편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이제 지난주인가요? 이제 T25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도 안 끼고 저기에도 안 끼는 25개의 나라. 이런 나라들을 하면서 이제 이게 21세기판 이제 비동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세계화의 시절에는 기준이 하나고 그 기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최선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각자의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각자의 이익을 이제 도모하는 이제 이러한 시기가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세계화의 이제 도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거기에는 네 번째 세계화의 이제 핵심에는 뭐 누가 뭐래도 중국이라는 존재를 이제 배제할 수가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물건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그 전까지는 돈을 번다는 것들은 내가 유형의 재화를 만들어서 이거를 팔아서 돈을 번다. 그런데 그것들은 가급적이면 내 나라 안에서였는데 이것이 이제 3차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EU라든지 뭐 나프타, USMCA죠. 이제 북미 자유무역지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국경이 흐릿해지고 스케일이 훨씬 커지는 이제 이러한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분명히 예전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누가 돈을 버는 거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단계로 이제 점점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나라 안에서 딱 물건이 만들어지면 명확했어요.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면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다 만든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돈을 얼마 벌었네. 계산이 딱 나왔죠. 아이폰? 뭐 옛날 미제 이제 자동차면 그 미국이 돈을 벌었다, 돈을 잃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세 번째 3차 세계화를 거치면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국가 간에 누가 이득을 받지? 누가 손해를 받지? 라는 게 되게 이제 경계선이 흐릿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예, 뭐 대표적인 게 아이폰을 가지고 이 책에서 잘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중국이 버는 게 얼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는 훨씬 적다.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중국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예, 저거 내가 다 만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통적인 무역 수지나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누가 이득을 본 거지? 계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식 사고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도 이제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도 이 책에 설명이 돼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한 와중에서 이제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가가치들이 어떤 식으로 분배되는지 예 우리가 막연하게는 이해되지만 네. 구체적으로 이제 잘 가늠이 안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건 누구의 몫이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은 상세하게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것들이 뭐 전쟁으로 끝나지 않는 이상은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
이제 이런 과정을 아이폰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느끼는 게 대한민국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세계화가 3차 세계화에서 다시 4차 세계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그 흐름에 올라탔었구나. 아이폰이라고 대표되는 새로운 어떤 이거는 유형의 제품이긴 하면서 그렇죠. 동시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제 또 무형의 뭔가 것들이 깔리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라는 기업들은 각종 뭐 디스플레이나 메모리나 이런 거를 팔면서 고부가 가치를 도모를 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앱 생태계라는 거에 또 올라타면서 여러 가지를 또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그런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애플이 만든 아이폰이라는 거를 가만 보면 한때는 파란 사과 그래서 삼성이 다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애플에 있는 뭐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뭐 반도체 뭐 이거 굉장히 좀 삼성이 만든 것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유형의 제품인 거고 사실 이 안에 이제 타서 장사를 하는 앱이라는 시스템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수혜를 많이 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판이 시장에 깔렸던 그렇죠. 거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란 나라의 성장을 아이폰과 비교해서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아이폰 3GS 이 책에서 설명했던 건 아이폰 3GS 모델인데 이 당시에 중국이 가져가는 부가가치는 아마 한 3%? 말 그대로 이제 인건비죠. 폭스콘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조립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최신형 아이폰 쪽으로 넘어오면 그 아이폰 전체 부가가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5%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면에서 보면 누군가는 부가가치가 줄어든 거고 누군가는 이제 올라가는 어떠한 그러한 변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제 그러한 성장이라는 것들을 이제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이제 대상이기도 하죠. 가장 미국스럽지만 그 속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변신을 이제 도모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 이제 세계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윤 대통령 어제 가신 것 같아요 미국에.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오고 갈 텐데. 또 우리가 이제 걱정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차 세계화 때 우리가 제일 수혜를 많이 보긴 했는데 뭔가 이게 질서의 변화 과정이 우리한테 완전히 다 유리한 것만 같진 않아서 대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제 이 책의 이제 결말이 이제 4차 세계화고 뭔가 변화하는 이런 흐름인데 사실 그 한복판에 있는 거죠. 이 책이 뭐 그걸 명확하게 보여준다기보다는 이제 변화해가는 흐름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상상해봐라 이제 열린 결말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는 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3차, 2차, 3차 세계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들였죠. 일정 부분은 토해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거. 꼭 토해내야 됩니까? 그래야 될까요? 저는 좀 그런 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라는 것들을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과거에 일본과 그 미국의 갈등하고는 또 양상이 이제 많이 다르죠.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은 이제 미국이 이제 단순한 R&D에 머무르지 않고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겠다. 즉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놔뒀더니 중국 위주로 들어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형성이 됐는데 이거를 흔들지 않으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의 성장을 누르고 견제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라고 느끼는 게 요즘의 미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서 벗어나서 보이는 손이 됐죠. 보조금도 주고 막대기도 들고 때리고 그러면서 중국에 집중돼 있던 밸류 체인을 이제 움직이고 변화시키는데 주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관심 있는 거는 옛날 같으면 철강, 석유화학 제품 뭐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하나요? 전혀 안 합니다. 보면. 그럼 미국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못 따라가죠 이미. 그러니까. 못 따라갔다고 이제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제품들은 이제 범용화됐기 때문에 커머더티화된 거죠. 어디서도 이제 구할 수 있고 그 체계를 누가 굳이 흔들어서 얻는 이득이라는 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 하고 싶은 건 뭐냐? 미래를 바라봤을 때 중국이란 나라와 미국이란 나라가 향후 경쟁을 했을 때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꼭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전선이 어디냐라고 보면 이제 첨단 이제 기술 제품이라는 거죠.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바이오 의약품, 뭐 양자 컴퓨터, AI 뭐 이런 영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영역에서 뭔가 그동안에 많은 투자와 준비를 해놨던 나라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몇 나라 없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첨단 제조업에 대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해왔던 나라 중에 하나고 적절한 기술력, 그다음에 대규모 볼륨 이런 것들을 보유한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한국 기업들의 장점과 이제 리스크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한국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제3의 세계화 시절 1990년대 이후에부터 이제 했던 것들이 한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어느 한 지역의 가장 효율적인 지역을 골라서 다른 나라의 경쟁 업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영을 하나 좀 더 붙이는 대규모 플랜트를 단기간에 건설을 하죠. 네. 사람들을 막 갈아 넣죠.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이제 그리고 안정적인 물자들을 조달을 하죠. 부품과 원료들을 조달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타고 이제 다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실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립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가장 그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게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만든 게 이제 중국의 기업들인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 경쟁업체들이 하지 못한 이제 규모의 경제, 효율성 이런 거를 달성을 했던 거죠. 정말 잘해요. 우리. 가성비 좋은 그럼, 제품들을 잘 만들어내는 QC도 잘해서 품질도 괜찮은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4의 세계화, 현재 일어나는 세계화라는 것들은 세계 시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첨단 분야에서는 점점 쪼개지고 있는 그리고 이거 쪼개지는 폭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IRA를 통해서 를 봤지만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팔려고 그러면 미국에 와서 투자해라. 최소한 북미에서는 와서 투자해라라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를 유럽에서도 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인도는 가만히 있을까요? 남미는 가만히 있을까요? 비슷한 요구를 또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전에는 대한민국 또는 중국이든 뭐 세계 어디 됐든 한 군데 딱 모아놓고 팔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쪼개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쪼개면 과거처럼 효율적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100이라는 한 단위에서 최적화됐는데 이거를 미국에 25를 보내고 유럽에 20을 보내고 어딘가 또 15를 보내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100에서 25를 떼냈으니까 얘는 100에 25%의 효율을 가진다. 안 나오죠.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면 훨씬 못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거죠. 보면은. 근데 안 갈 수도 없는 게 시장이 또 거기 있고. 시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시겠지만 많은 이 기업들이 다음에 그러면 어디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충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 멕시코로 미국 본토 최소한 멕시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미국 본토가 좋긴 한데 비싸. 난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해. 그럼 멕시코. 그다음에 이거는 만드는데 자원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운송비가 많이 들면 곤란할 것 같아. 그러면 캐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과 생산 기지가 통합되는 그런 양상들이 보이는 거고 당연히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그러한 양상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쪼개지고 있는 이러한 면. 분명히 세계화라는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벽을 딱 치고 블록화된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랑 거래 안 해.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첨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더군다나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국한테 니네들 하다는 거 뭐 해 공장 투자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얻어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뭘 얻어내야 될까요? 지금 사실 우리한테 제일 시급한 게 무엇일까요? 보면은 글쎄요. 저는 이제 일본처럼 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도 양적 완화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세상은 그런 이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T25라고 그쵸. 할 만한 그러한 포지셔닝에 가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게 볼륨이 내가 커서 네. 뭐 인도를 누가 때리겠어요 지금 그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나라. 맞아요. 브라질을 누가 때리겠어요. 네. 그 남미 대륙 남반구의 그 거대한.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 거죠. 국가별로 뭔가 지정학적인 포지션에서 나는 독자 노선을 걷던지 아니면 일정 부분 시간을 벌면서 내가 더 유리한 고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죠.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이야기를 하면 그런 식이에요. 미국과 중국, 특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네. 내가 중국을 때리는데 우리의 펀치가 돼줄래? 아니면 내가 때릴 때 맞는
샌드백이 될래. 아. 어떻게 보면 양자택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표현이 야 네가 가서 때리고 와라. 네가 가서 한 대 맞고 와라. 내가 뒤에서 있을 테니까 우리랑 같이 해. 이거 좀 무서운데? 그럼 싫어? 그러면 저쪽에 가 있어. 그러면 너부터 일단 맞고 시작하자. 아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네요. 비유가 그러니까 참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이런 갈등들이 점점 전선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라는 어떠한 그런 이슈도 있었고, 네.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좀 적고, 네. 2000년대, 뭐 90년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이는 데서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중요성이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싹 보다가 상황이 정리되면 잽싸게 뛰어나가가지고 제일 빨리 따닥 뛰어나가서 가면 됐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예측보단 대응인 거네요. 나오면 빨리 들어가서. 그렇죠. 베스트 팔로워. 예, 그게 됐는데 문제는 20년 동안 대한민국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네. 몸집이 커진 거죠. 기둥 뒤에 숨어도 배가 다 보여요. 네, 기둥 뒤에 숨어도. 예, 네. 엎드려서 남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눈만 돌리려고 이렇게 고개만 살짝 돌려도 얘 움직인다. 라고 보는 거. 야, 너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물어보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경솔하게 자꾸 움직이려고 하느냐.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상황을 좀 지켜보고 좀 이렇게 움직여 달라. 라고 요구를 하지만 네.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볼륨이 커진 이 덩치를 다들 자기 편으로 끌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의 크기, 경제력, 위치 이런 것들이 너는 생각이 뭐냐? 라고 물어볼 첫 번째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우리한테 이제 불운한 거예요. 불운한 거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계속 안 하고 유보를 하면 양쪽 다 적이 되는 그렇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죠. 보면 매도 맞으려면 먼저 맞아야 된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매를 맞는다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민들을 이제 잘 해봐야 되는 거죠. 요즘 이제 대통령의 행보나 언론에 나온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약간 미국 쪽으로 지금 미국 가시기도 했지만 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당장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 중국 무역 수지 수백억 달러씩 어떤 거는 이제 벌써 3, 4년 전 없어졌잖아요. 추억이잖아요. 그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시장이 아니에요. 줄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줄 생각도 없는 거 같고. 줄 생각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전에 그 중국이 한한령 내려가지고 우리의 이제 그 K-팝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을 해서 오히려 더 큰 것들을 찾아낸 거죠. 뭐 똑같이 비유를 할 수는 없겠으나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질서, 이 3차 세계화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얻었던 성공 방정식이 매우 강력하고 효율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정식의 룰이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사실 이제 현명한 것이 무엇이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한 거 하나는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 바뀌는 룰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야 예전에 보면 그렇게 잘해서 잘 됐잖아. 라는 이야기는 이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전의 질서에서 너무 잘했던 사람일수록 그 향수에 취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관성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바꾼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많은 이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투자를 이제 늘리고 2차 전지도 투자를 늘리고 이제 이렇게 있죠. 이게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생각해 보면 해피엔딩은 아닐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고 승자와 패자들이 나누겠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만 이런 좌우우면하면서 고민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또 위안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멕시코로 향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일본 기업도 많지만 제일 많은 기업은 어디냐? 중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조차도 이 시장이 이렇게 쪼개지는 데 대해서 우리 중국에서 더 이상 베이스를 두고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멕시코에 뛰어들어서 중국 기업조차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아예 산단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깔고
하면서 중국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우리 기업들도 이게 대책 없이 내준다라고 볼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룰 속에서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죠. 가령 이를테면 가만히 대한민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2차 전지 만들어서 전 세계 팔래요. 라고 했을 때 팔 수 있나요 지금? 네. 안 되는 세상이 벌써 왔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은 2차 전지인데 그럼 그 다음에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갑갑하지만 네.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바뀌는 룰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적응하고 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서 기회를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이제 목소리를 내고 길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이제 화낼 수 있는 대한민국.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7위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다른 나라들은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면 볼륨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리치 컨트리잖아요. 하는 거지. 네. 리치 컨트리예요. 제가 뭔가 한번 하려고 그래. 들어보자. 그러면 듣다 보면 절반 정도 말이 너 말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절반은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간에 거기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입은 무겁게 눈치는 빠르게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패턴이 성장한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럼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화낼 수 있는 대한민국. 화낼 수 있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진짜 화낼 수 있는,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물론 이제 뒷감당 할 거는 생각을 하고 이제 화를 해야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은 항상 따르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아까도 얘기 잠깐 했지만 핵 하나 정도는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네,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근데 네. 그거 역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룰, 새로운 질서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저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네. 예,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만약에 룰이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지킬 이제 수 단순히 있는 그거를 갖는다 안 갖는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 룰이 바뀌는 틈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보여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1980년대, 90년대 어떻게 보면 냉전의 최전선에 서 있던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냉전에서 벗어나고 싶다. 또 북한이라는 나라의 어떤 저 두려움으로부터 좀 완화를 시키고 싶다. 어떻게 끊임없이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틈이라면 어떻든 간에 소련,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개선해서 북한이라는 나라의 뒷배를 약화시키는 게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면 갑자기 중국에서 민항기가 춘천에 불시착을 하고 뭔가 이 건수가 생기면 그 틈을 잡아서 시도를 하고 트라이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민하게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뭐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 투자자 저는 다 비슷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이게 이 책 세계화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카르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하나씩 그 무역이라는 관점,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묶어놨던 걸 풀어주면서 1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되고 3차 방정식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지금 한 4차 방정식 정도 되는 거 아닌가.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면 또 못 풀 건 또 없는 거고 언제 풀어내는 거니까요. 네. 언제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계획이 이쁘게 잘 만들어서 차근 그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계획표 잘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나요? 맞아요. 그냥 하다 보니 그냥 안 넘어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 그것들을 잃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명분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네. 기회가 어디 있는지 그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잡겠다라는 파이팅 정신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준영 박사님이 이제 번역하신 이 책을 저도 읽어보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화낼 줄 아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이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막 자연스럽게 화를 내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의견들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